안 넣어요. 자, 나는 이제 책이 너무 무거워서 쪼갰어. 응. 그래서 어떻게 이제 쓰겠어요? 이거 쪼개면 돼 이렇게. 그냥 칼로 쪼갰어. 우리 60년대 이제 80년대 들어가잖아 이제. 나 잘라야겠다. 그래서 314쪽은 오늘 310. 자, 1960년대에서 80년대 우리가 아까 개괄은 했었지.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시 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강부터 한번 들어보자. 박재삼 시인의 작품이 지금 4개, 5개 있구나. 자, 울음이 타는 강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 제목에서부터 굉장히 그치? 어떤 뭐랄까 공감각 강적 제목이지. 강인데 울음이 타는 거예요. 울음이 탄다, 울음, 소리, 그지? 탄다, 시각적이지? 열도 되고. 자,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이 나오구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내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의 일생이 쭉 나오지. 여기 보면은 기쁜 첫사랑의 산골 물소리, 그러니까 강이 시작하는 계곡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선 소리도 굉장히 크고 물살도 굉장히 세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20대 30대 어떤 막 첫사랑을 하고 막 세상에 대해서 막 도전적이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나면 이제 중류로 넘어온 거지. 강으로 치면 이제 중류의 강이어서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고 산새 소리가 들리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 여기서 미칠 일이라는 건 닿는다는 어디에 뭔가요? 닿는 일 하나로 바다에 와서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노후, 이제 죽음에 닿는 일만 남아있는 거지.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그래서 소리가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기운이 없다? 에너지가 없고 기운이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더 큰 거는 뭐냐면 이제는 포용력도 더 넓어졌고 이해의 폭도 더 넓어지고 뭔가 삭힐 줄 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다의 가장 큰 특징은 농담이긴 하지만 어른이야말로 낄낄 빠빠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어른이 돼서 노인이 돼서, 특히 어른도 중년도 아니고 노인이 돼서 7, 80대 노인이 돼서 젊은 사람들 하는 일에 다 일일이 참견하고 끼어들고 그거 뭐 건강하셔서 그래, 에너지가 넘치셔서 그래, 좋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뭐한 거야? 사람이 읽지 못한 거야. 사람이 익어갈수록 뭐 한다라는 거야? 젊은이의 잘못된 부분을 따지고 들기보다는 뭐해?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어. 저 나이엔 저럴 수 있지. 저러면서 뭐 하는 거야? 크는 거야. 맞아. 너희가 만약에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뭐 하고 노는 걸 다 끼어 들어가고 참견하고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했네 막 이런다면 이제 근데 그 나이 때는 그걸 얘기해도 뭐야 사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크게 그냥 봐주는 거지. 그래서 소리에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이 말은 기운이 없고 에너지가 다 딸려서 그런 이미지보다는 뭐에 더 가까운 거야? 어떤 성찰과 깨달음, 글로 인한 뭐야? 조용한 어떤 자기 삭힘. 자, 그 다음에 수정가. 박재산 여기 뭐 빡쓰지 않나? 읽어보자. 선생님 좀 읽고. 쓸줄 뭐야. 빡쓰지 않나. 수정가 박재산. 집을 지면 정화수 잠자는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에 신선한 물집이었으네. 또한 유인하는 마루에 불끝의 평상이 바람진 뜰하게 물범새 청청한 그런 집이었으네. 서방이면 바람이 갈다는 듯 어릴 때고 바람은 어려울 날은 그 옆에 쓰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에 아니었었네.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알에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이렁이 오는 푸른 그림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드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은 사실령은 그 어디 있을까 말까는 사원과 언덕들의 말리 같은 물살을 굽어 보니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춘향전을 소재로 모티브로 하고 있지. 그래서 어떤 힘에 대한 사랑,
그리움, 기다림을 잘 표현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보자. 진짜 무슨 철이 아니야? 뭐야? 나? 저건 내가 했는데 분명히 흥부부부상 박재상 흥부부부가 박도현을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네 웃음살을 헤아려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별 이석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울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다른 처짓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이 나누었으리. 그러다 본지 절로 면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러워.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번쩍이던 서로 소스라쳐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뭐 흥부 부부는 이제 뭐 흥부와 놀부부 이야기에서 소재를 따온 건데, 흥부 부부 하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가난하지만 금슬은 굉장히 좋은 부부. 가난 앞에서 서로 원망하기보다는 그냥 이 가난을 서로 같이 뭐 이겨낸다기보다는 같이 이 가난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서로가 뭐야? 즐겁고 좋은 거야. 가난하다는 것도, 그지? 그러면서 이제 박을 켜기 전에, 그지? 그런 어떤 따뜻한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흥부 부부는 뭐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 우리들이 뭐 엄청난 뭐 부자 그런 거 아니잖아. 평범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서 한 달 한 달 남편이 보러 오고 아내가 보러 오고, 그지? 아이들이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뭘 느끼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린 너무 행복해요. 아이가 전교 1등해서 행복해요. 우리 아이는 뭐 시험만 봤다면 100점이에요. 꼭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잖아.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신랑이 뭐 삼성인데 이번에 뭐 보너스가 1억이 나왔어요. 이래서 행복한 거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행복한 건 뭐야? 아빠가 있다는 거, 엄마가 있다는 거, 내가 있다라는 거. 뭘 잘하고 조건을 맞춰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해? 그냥 든든하고 뿌듯하잖아. 그런 어떤 가족상,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흥부 부부상이라는 걸로 상징화하고 있지. 자, 매미 울음 끝에. 매미 오름 끝에 박재상 막바지 떼어 뼛속 한창 매미 오르는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리고는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이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천지가 하는 별의별 희미한 그들의 소리에 멍청이 빨려들게 하는구나.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로부터 물을 들이붓더니 얼마 후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영 맑은 구름은 누구 도시게 하늘 위에 펼치기만 하더니. 사랑도 어쩌면 이와 같은 걸까?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이제 한순간에 사랑이 팍 오더니, 그지? 얼마 후에는 그것에 아무 일도 없었더니 사랑이 확 떠나버리는 거네. 진짜 표현이 참 아름답다. 자, 박재삼의 추억에서 진주장터 생어물 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너무 슬프다. 엄마가 장터에서 생선을 파는데 밑바닥이, 그러니까 바다 밑이 깔리는 다 해진 어스름, 그러니까 바다 밑이 깔리는 다 해진 어스름이니까 노을이 지다 못해 아예 그냥 해가 바다 안으로 들어가 버릴 정도로 깜깜해졌다는 얘기지. 근데도 엄마가 뭐 한 거야? 남은 그 고기 몇 마리를 다 팔고 가시려고, 그지? 속절없이. 그래서 여기 보면 고기 몇 마리에 빛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안 팔리고 있으니까 그걸 속절없이 바라보는 그 마음. 그리고 거기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은 또 어때? 골방, 그지? 자꾸 그냥 초라한 방에 손시리게 떨던가 보면 난방도 안 돼가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진주 남강이 맑다 해도 엄마는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니까 한 번도 낮에 그 강을 못 봤다라는 거지.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그러니 우리 엄마 이 눈에는 그 진주 남강이 맑아 보일 리가 없고 늘 험악해 보였겠지.
그래서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꼬라는 건 과거형이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법원에서 어머니의 나이가 돼서 이제서야 뭐가 보이는 거야? 어렸을 때는 엄마는 왜 안 와? 배고픈데 하고 막 원망만 가득했던 가난한 무능력한 엄마였는데 이제 어머니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거야. 진주난강의 검은 빛이 얼마나 깊고 어두웠을까. 결국 이건 또 뭘 얘기하냐? 이 사람도 그 진주난강의 어두운 강을 본다라는 건 이 사람의 삶도 어머니의 삶처럼 팍팍하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자신의 팍팍한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 더 추억이 떠오르겠지.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어머니의 어떤 가난의 추억을 얘기하고 있지. 자, 박재삼 시인에 대해서 한번 특강 읽어보자. 신명 오름이 타는 가을 강을 보건네. 박지삼은 도쿄에서 태어나 경남 삼천포에서 자랐다. 그는 삼천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해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삼천포에서 중학교에서 사원을 이뤄냅니다. 사원이 뭔데? 그러니까 사무 보는 거 뭐 복사해와 하고 복사하고 막 그런. 거기서 교사를 일하던 시조시인 김상욱을 만나 문학적 삶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그는 삼천포의 야간 중학교에 입학하다가 주간 중학교로 옮겨 졸업한 후 삼천포 고등학교 2학년을 편입하여 수석으로 졸업한다. 졸업하던 해에 그는 노인춘의 추천으로 문예지의 시조 강문에서 1953년작을 발표하고 1955년 유치원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의 시조 성리 서양주의 추천으로 시 정적을 발표하며 왕식으로 등단한다. 그는 춘향이 마음 1960년부터 다시 그리움으로 1999년까지 총 15권의 시집을 출간하며 한국 서정지의 전통적 음색을 재현하고 소박한 시세움과 자연에서 소재를 찾아 아련하고 섬세한 가락을 노래하며 우리 시당의 뚜렷한 족적을 남긴다. 그는 타계하기 1년 전인 1996년까지 시집을 낼 정도로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다음 김소월, 박몽주, 수영주를 잇는 시인 박재삼은 김소월, 박몽월, 수영주로 이어진 전통적인 정원의 세계를 노래한 전통시를 읽는다고 평가된다. 그가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작품 활동을 시집을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처음 문학을 접한 것도 시조 시인 김성월의 영향을 받는 것이었고 그의 시조를 통해 창작을 배웠으며 처음 문단에 발을 내디디는 것도 시조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전통 시적인 정서와 형태가 묻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박재삼의 시에 한이 깊게 배어나는 것은 그의 유년기 경험의 바탕이 두어 설명되기도 한다. 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어느 재판을 하여 생계를 끌어나갔던 어머니, 가난했던 그 유년기가 자연스레 작품에 묻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그의 대표 중 하나인 추억에서는 자신의 유년기의 모습을 그대로 형성하여 유년 시절의 슬픔과 아픔을 아름다움으로 치유한다. 다른 작품에서도 박지삼은 자신의 아팠던 유년기의 슬픔을 수용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승화시켜 우리 고전적 정서인 한을 표출한다. 이것이 그가 김소월, 박목월, 소정주로 있는 소정시인이자 한의 시인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이렇게 뒤에 19도 슬픈 시. 19도 슬픈 시 박재삼의 시의 특징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난해하지 않은 시어와 직설법을 함께한 의외적 표현이다. 이는 시를 쓸 때 독자가 시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그는 그의 신념을 증명한다. 그는 압축된 시어가 아닌 일상화, 비속어된 구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그의 작품이 독자에게 쉽게 다가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직설법을 사용하지 않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감정의 노출을 최대한 희석시키며 슬픔의 감정을 일상어를 빌려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제 시가 어렵지는 않아. 압축적이고 막 상징적이진 않지만 편하게 다가오는 데 슬픔이 잘 느껴지지. 자, 통일실라 읽어보자. 신문 681, 692, 현성덕, 현성경로, 해봉780, 홍덕, 원성 798, 소상, 애장원덕, 홍덕이왕, 민해, 신문 839, 문성원한, 경문홍도, 정가, 진성료 8971, 신덕, 경명, 경희 917, 경성 93. 자, 필독 보자. 8, 9, 17일. 지난주에 필독에서 한 게 언어의
본질이었죠. 언어의 본질. 선생님부터 다 불러보자. 1번에 자의적, 어, 2번에 3번, 3번에 역사성, 4번에 3번, 5번에 3번, 자, 문제로 정복하기. 1번에 5번, 아, 1번이 3번.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언어의 역사성이지. 3번에 3번, 3번에 4번. 이게 더 훨씬 많이 김치를 금치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뭐 한 거야? 두 사람만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회성이라고 할 수 없지. 5번에 2번, 5번에 5번. 아 이거 사회성. 이미 알고 있는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무한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창조성이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건 역사성이야. 선생님이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언어는 역사성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다. 태어나는 게 뭐 하는 거야? 새로 만들어 수 있는 거야. 창조성이 아니라니까 태어난 건. 자, 컴퓨터를 만들었어. 컴퓨터는 기계를 만들었어. 얘를 부를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뭔가 이름을 붙였어. 창조성이 아니고 뭐야? 역사성이야. 그런데 한 50년 만에 이 컴퓨터는 더 이상 쓰지 않아. 그럼 그걸 부를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언어가. 이해가? 창조성은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야? 뭘 얘기하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무한한 문장을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7번에 창조성, 7번에 창조성, 9번에 4번, 9번에 4번. 자, 그러면 이제 의문체계로 넘어간다. 그리고 의문체계의 특성. 예, 첫 번째 모음. 계속 반복돼.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 해도 이게 또 반복돼. 자, 의문이라는 건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문의 뜻부터 알아야 되지. 의문이 무슨 뜻이라고? 말의 뜻을.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뜻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뀌어버리는 거야. 자,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 최소 대립상이라 그래. 음절의 다른 부분은 같고 하나만 다른 경우에 자, 최소 대립상을 통해 의문을 구분한다. 자, 물, 불, 탈, 털, 곰, 공. 전부 다 뭐야? 하나만 바뀌었는데 완전히 뜻이 어떻게 돼? 달라져요. 그렇지. 자, 그럼 음절이란 뭐냐? 독립하여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소리 단위야. 국어의 음절은 모음, 자음, 플러스 모음, 모음, 자음 또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음운이라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고의 작은 소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음과 모음을 얘기해. 운은. 자, 운이 바뀌면 뜻이 달라지지. 아까 물하고 불 했을 때, 그지? 음운에 뭐가 바뀐 거야? 물은 음운이 미음이고 불은 음운이 비읍. 이게 음운이야. 음절은 물 하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음절. 불 음절. 여기서 물과 불은 운이 달라졌지. 자음이 뭐가 달라져서 미음에서 비읍으로. 자, 음운과 음절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모아서 쓰지. 초성, 중성, 종성,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그래서 초성은 다 당연히 자음이 들어가고 중성은 모음, 그 다음에 종성은 다시 자음이 들어가지. 자, 분절 음운이란 자음과 모음처럼 쉽게 분리되는 음운을 뭐라 그래? 분절 음운이라 그래. 분절 음운. 한마디로 동물들은 이 분절 음을 낼 수가 없어. 우리가 강아지가 멍, 미음, 이음, 미음, 이음 이렇게 짖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짖는 개는 한 마리도 없어. 그지? 걔네는 뭘 낼 수 없기 때문이야? 분절, 운, 그러니까 기역, 그 다음에 니은 이런 식의 분절음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음운이 뭐라 그래서? 자음 아니면 모음이라고 그러잖아. 그냥 걔네들 발음 기관상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발음 기관상 그렇게.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러니까 발음 기관의 모양과 두뇌는 연결이 되어 있을까 안 연결되어 있을까? 연결되어 있지. 그러니까 개의 IQ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사람 IQ처럼 올라갈 수는 없는 이유가 뭐야? 일단은 이게 서로가 그러니까 얘는 머리가 좋아졌어? 음운기관이 더 발달해? 음운기관이 발달하니까 머리가 더 좋아져? 머리가 좋아지니까 음운기관이 더 발달해.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이
앵무새가 사람 소리 잘 흉내내잖아. 그래서 근데 사실 앵무새가 무슨 뜻을 알거나 의미를 막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단순히 뭐 하는 거야? 들리는 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야? 사람하고 앵무새에 딱 공통점이 있어. 모든 동물은 혀와 입 천장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혀와 입 천장 사이에 뭐가 없어? 공간이 없어. 사람은 혀와 입 천장 사이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 보여? 그래서 혀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이 안에서 막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은 뭐 할 수 있어? 자음을 소리낼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그래서 입 천장하고 혀가 딱 달라붙어서 해요. 딱 달라붙어야 돼. 우리 딱 달라붙게 하려면 벌써 머리가 어떻게 돼? 뒤로 딱 제껴져야 돼. 그냥 상태에서 힘들어. 어쨌든 앵무새가 사람 흉내를 소리 내는 건 앵무새 그 안에가 앵무새가 그 어떤 특정 열매를 이렇게 파서 먹잖아. 열매가 약간 굵고 둥글잖아. 걔를 안에서 혀로 막 모여야 돼. 껍질을 깔려면 막 돌려야 되거든. 그래서 앵무새는 뭐가 있는 거야? 이 안에 공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들리는 대로 뭐 할 수 있어? 혀를 움직이고 공간이 있어 소리를 내는 거야.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신기한 거지. 그건 우연의 일치지. 왜? 앵무새 먹이가 그래서 앵무새 중에서도 다 소리 흉내내는 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 술 흉내낸 게 응.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흉내를 내니까 다른 새보다는 상당히 뭐한 거야? 똑똑하는데 내가 밥을 먹을게 했을 때 얘가 정말로 그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야. 차라리 그 소리를 못 내는 침팬지가 더 IQ는 똑똑하지. 절대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게. 자, 걔한테 가르칠 수 없나? 침팬지? 아니 앵무새한테. 어느 정도 교육은 돼. 어느 정도 말을 학습은 돼. 맞아. 그래서 이 말을 자, 어떤 특정 말을 하고 먹이를 줬다. 그럼 얘도 뭐 해? 그 말이 먹이를 주는 말이라는 거 정도는 충분히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지. 자, 음은 음절 알겠어? 분절 음은 알겠어? 그래서 네. 사람은 뭐 한다? 아, 버, 지 하고 분절 음운을 낸다. 자, 그 다음에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길이 높낮이 강세와 같이 쉽게 분리되지 않은 음운이야. 대체로 뭐 어떤 게 그래? 비분절 음운이 소리의 장단, 밤,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짐승들이 내는 소리가 뭐야? 비분절 음이야. 개들이 멍 이거 이러잖아. 비분절 음으로 계속해서 뭐해? 소리를 내잖아. 자, 그 다음에 모음은 성대의 진동을 받은 소리가 목, 입, 코, 즉 발음 기관을 거치면서 나올 때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거나 하는 따위의 장애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리가 쫙 공기를 통과해서 그 발음 기관을 통과해서 나오는 소리가 모음이야. 그러면 자음은 뭐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고. 자, 그래서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그냥 딱 단순히 고정되어 있다. 아에, 어에, 오에, 우이, 의이. 그 다음에 단모음은 외와 위, 표준 발음법 제4항의 붙임, 외와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단모음의 예외가 있어. 외, 위 같은 경우는 입술 모양이 바뀌는데요. 맞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문법상으로 우리는 단모음이라고 집어넣고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중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그지? 자, 그래서 이중모음과 우문을 보면 이중모음은 야, 이 플러스 아처럼 두 개의 소리로 나눌 수 있어. 소리의 최소 단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중모음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는 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자, 음운의 뜻은 분명히 뭐라고 해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그랬지. 쪼갤 수 없어야 돼.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중모음 야를 하나씩 예를 들고지. 야는 뭘로 쪼갤 수 있어? 이야. 이와 이야 합쳐서 뭐가 되는 거야? 야. 그래서 야는 왜 음운이 아닌 거야? 쪼개질 수 있기 때문이야. 소리가 글자가 쪼개진다는 게 아니라 소리가. 그래서 모든 글자가 쪼개지는 거 아니야? 자, 기억을 어떻게 쪼갤 거야? 맞아. 그러니까 발음할 때. 선생님 소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여도 기역을 기하고 역하고 쪼개서 기역 하면 기도 아니고 역도 아니고 기역도 아니지. 이해가 가? 야는 이야하고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 여도 되는 거예요? 여도 이야. 여도 뭐야? 이중 모음이니까 당연히 음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지? 자, 단모음의 분류,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나오지.
자, 이거 다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전설 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앞쪽에 있다. 딱 기준선을 딱 검게 나눠놨지. 그래서 이, 에, 이, 왜. 후설 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어. 으, 어, 아, 우, 오. 그치? 혀가 이렇게 뒤로 뒷뿌리가 이렇게 말리면서 뒷뿌리가 위로 뜨면서 그치? 되지. 자, 그 다음에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지. 고모음은 입을 조금 벌리고 혀의 위치를 높여 발음하며 이때 입천장과 혀 사이의 공간이 가장 좁아지는 거야. 이, 위, 으, 우, 고모음. 입을 보통으로 벌리고 혀의 높이가 중간 정도 상태로 발음하는 건 중모음이지. 에, 왜, 어, 호. 그 다음에 저모음은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가장 낮추어서 발음해야 되겠지. 에, 아 이런 식으로. 또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 평순 모음. 그래서 원순이라는 건 입술 모양이 어떻게 돼? 동그랗게 되는 거고, 평순은 어떻게 돼? 입술 모양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위, 왜, 우, 오 원순, 이, 에, 의, 어, 아 평순 모음이지. 자, 이거 예전에 표 외웠던 거 기억나? 그거는 이제 자음 체계. 모음 체계는 뭐야? 단모음, 이중모음. 그래갖고 원순, 평순, 원순, 평순. 그지? 의어와 우회. 이것만 외우면 앞에는 뭐가 돼? 짝대기만 하나씩 더 넣으면 된다고 했던 거. 그지? 고중저, 고중저.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지. 자, 요것도 끝까지 요것만 이제 해볼까? 16, 17, 18, 20까지 16에서 19까지. 이건 짝수만 풀죠. 그냥 계속 홀수만 풀자. 헷갈릴 것 같아. 다 풀어져 했습니다. 자, 홀수만 풀어오세요. 16에서 20까지. 자, 한국사 보자. 한국사 245, 247. 하나 끝이죠. 한 끝. 245, 247. 245요? 여기 보면 개념 확인하기 있지. 네, 217, 247. 자, 개념 확인하기 1번. 다 불러볼까? 영준이 불러볼까? 니은, 기억, 디귿. 자, 1960년대는 경공업. 설마 아니네. 경공업. 그 다음 1970년대는 중화학. 1980년대가 첨단, 반도체 같은 거. 자, 그 다음 2번은 박정희, 서귀포동, 삼조호, 55, 그러니까 기억, 디귿. 기억, 디귿, 리을.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도시 빈민 증가, 도시의 주택 부족. 도시로 사람들이 막 일하러 오니까 집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부족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농민운동. 새마을운동. 그래, 농촌에서 벌어지는 환경 개선 운동이 새마을운동이지. 그 다음 전태일. 그래. XOX. OXO인데 1970년대는 청년 문화가 널리 퍼졌다. 맞는 말이야. 70년대 청년 문화 하면 대표적인 게 뭐야? 청바지, 통기타, 장발. 그지? 이런 청년 문화를 또 국가에서 뭐 하려고? 막으려고, 근절하고. 그래서 막 머리 자르고. 그지?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하였다. X. 그 다음에 1960년대 후반 정부는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여 국가주의 교육을 강조했다. 국가주의 교육이 뭐야? 맞는 말이야. 국가주의 교육. 1960년대 후반이지. 그럼 어느 나라, 어느 정부야? 1960년 맞죠?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가 국가주의 교육을 강조했다는 게 뭐야? 개인보다 뭐가 중요하다? 국가. 나라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뇌신다지기 보자. 248에서 250. 뇌신다지기 선생님 홀수 해보라 그랬나? 네. 불러보자. 4번. 4번. 3번에 2번. 1번에는 3 맞아요? 4번에 1번. 7번에 6번. 9번에 4번. 9번에 2번. 11번에 4번. 11번에 3번.
13번에 3번. 13번에 4번. 15번은? 15번은 150. 아, 여기까지였지? 자, 13번 봐봐. 밑줄 친 여러 가지 교육 제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960년대 이후. 이거 똑같네. 아까 무슨 주의? 국가주의. 1960년대 이후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남녀 학생의 비율 격차도 좁혀졌다. 높은 교육열은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었지만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여러 가지 교육 제도를 시행했다. 이제 박정희 정부가 어떤 교육 제도를 시행했느냐? 가외를 전면 금지했다.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시행했다. 자, 리을 고교 평준화 제도 시행. 즉 왜 여기 뭐라고 있어?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라고 했지. 여기서 입시 경쟁은 너희는 대입만 생각하겠지만 중학교도 뭐 했어? 입시 시험을 치렀고 고등학교도 입시 시험을 치렀어. 그래서 이 당시에 초등학생들은 정말 4시간, 5시간 잠을 못 잤을 거야. 왜? 벌써 딱 시험을 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명문 중학교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오니까. 그래서 평준화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 정원제를 도입했다. 이거는 다 전두환 거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시행. 그럼 이유를 맞지, 리을. 중학교 무시험. 이것도 역시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은 뭐 하는 거야? 시험 보지 말고 중학교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는 무시험으로 들어가지. 자, 그 다음 달라보자. 그 다음 단원이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외환위기와 사회경제 변화까지 쫙 나오네. 요거 하고 나면 이제 끝인 것 같은데. 벌써 끝나다니. 그지?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맞아. 통일 문제가 항상 뒤에 남지. 그래. 좋아. 민주주의의 발전 해보자. 6월 민주항쟁 하면 1987년이지.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 통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그 다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등의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지. 시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가장 핵심은 뭐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야. 그런데 4.13 호원 조치로 정부가 대통령 직선제헌을 거부하자 야당과 종교계 학생운동 조직 등이 상당히 강하게 저항을 하지.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서 직선제 개헌과 전두환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게 돼.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한열 연세대 의대생이 체류탄에 피격돼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도 그게 또 방송이 되고, 시민들이 호원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국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 이걸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해서 이때 등장한 게 넥타이 부대. 그래서 진짜 예전에 대학생들만 시위를 했다면 직장인들이 뭐 하는 거야? 시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이걸 6월 민주항쟁이야. 자, 결과 이제 중요한 건 뭐야? 6.29 선언이지.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핵심어를 딱딱 보면 당연히 전두환, 부천 성고문, 박종철 고문치사. 그 다음 뭐인 거야? 직선제, 4.13 호원, 이한열. 오케이? 그 다음에 6.29 민주화 선언. 그래서 이제 개헌이 되고 그 개헌으로 인해서 뽑힌 직선제 첫 번째 대통령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 진전이라고 해서 각 정부별로 이제 핵심이 쭉 나와 있어. 최근 가장 핫한 파트야. 자, 노태우 정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자, 5년 단위니까 잘 기억해야 돼. 자, 여소야대의 국면을 형성하고 청문회 개최, 전두환 정부 비리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지방자치제 부분적 실시, 자, 북방 외교 추진, 공산주의 국가 외교관계 체결로 교류 확대, 언론의 자유 확대, 3당 합당. 자, 특히 이제 북방 외교라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과 수교를 맺고, 대만하고 그때 지금 수교를 끊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금융실명제 실시하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거 핵심이야. 굉장히 중요해. 95년대 전면 실시돼. 자, 역사 바로 세우기.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12.12 사태 관련자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게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지. 공직자 윤리법 개정, 외환 위기가 이때 발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1998년부터 2003년. 계속 쓰면 5년 단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첫 시작만 알면 계속 계산이 가능해. 노태우부터 계산하면 돼. 1988년 올림픽 할 때부터. 자, 김대중 정부는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첫 번째지. 외환위기 극복했고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도에 그지.
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2003년부터 2008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지 2007년도에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과거사 정리 사업 등 추진, 권위주의 청산 노력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2008년부터 2013년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 기업 활동의 규제 완화, 4대강 사업을 실시하지. 폭망하긴 했지만 실시를. 네. 자,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2013년부터 2017년. 왜 2018년이 아니냐? 중간에 뭐 했기 때문이야? 탄핵으로 파면됐기 때문이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최순실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최초로 파면되지.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최초의 파면 대통령이지.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 2017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2020년까지고 내년에가 뭔가 2022년이지. 5년이니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정지표로 삼아 남북평화에 중점 둔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역사서가 새로 쓰인다면 코로나 전국의 K방역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운동의 성장과 민주화의 진전이 있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NGO, 비정부 기구가 상당히 뭐해? 많아지고 커져. 사이즈가 커지지. 그 위안부, 그지? 기억나? 윤미향, 위안부 단체. 이런 식의 NGO 단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지. NGO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이라든 이런 돈에 대한 투명하지 않은 집행. 그지? 자, 시민단체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환경운동연합 등 여성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위안부 할머니는 이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겠지. 시민정치 참여 확대, 선거 공영제와 지방자치대 등을 통해 시민정치 참여도 확대되고 있고, 총선연대 낙선운동이 대표적이지. 또 시민들의 촛불 집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이건 이제 이명박 정부 때지. 그 다음 2016년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가 해당되고. 그럼 여기 이제 2020년 광화문 집회나 그치? 개천절 집회가 여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시민정치 참여 확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잘 정확하게 그치? 모르겠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정말 코로나 독재를 하고 있다면 그치? 그게 나중에 다 밝혀진다면 할 거고, 아니라면 뭐해? 그치? 들어가겠지. 자, 인권 증진과 사회복지가 확대됐다. 인권 증진 노력,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확대,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제도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2000년에 설치되지. 사회보장 제도 확충. 자, 그 다음에 세계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변화. 그러면 시장 개방과 한국 경제. 자, 제1, 2차 석유 파동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전면적 시장 개방이 논의가 되고,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세계 무역기구 WTO 체제가 출범하지. 국제 교육량이 증가하고 세계 자본시장 통합,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세계화가 가속화가 돼.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실시되는데 한국에서 반도체 수출 급증, 여러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 정부가 상품과 자본시장 개방, 공기업 민영화, 금융 규제 완화, 경제협력기구, OECD 갈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외환 및 금융 불안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대출을 회수해 가게 되지.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고 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일으키고, 김영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돼. 자, 김대중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시 및 외국 자본 유치 노력, 공적 자금 투입으로 부실 금융기관 정상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 추진,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국민의 군목이 운동 등.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국제통화기금에서 돈 빌려서 지원금을 조기에 상환한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지. 대부분 나라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지 상환 자체를 못해. 자,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200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반도체, 액정화면, 자동차 산업 등 약진,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첨단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주축으로 올라서지. 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점, 대외 무역 의존도가 심해지고 사회 계층 간 격차가 상당히 심하지. 지금도 이제 뭐 코로나 상황에 그 소득 격차가 너무나 심하지. 자, 현대 사회의 변화, 가족 형태와 인구 구조의 변화. 일단 가족 형태가 상당히 많이 변하는데
산업화와 도시화로 핵가족화, 1인 가구가 증가. 자, 1인 가구, 뭐 혼족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자, 노년층 증가로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리고 그런 독거노인의 질병, 빈곤, 그지? 그다음에 고독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자, 인구 구조의 변화,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이 상당히 심해져서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고 고령화 현상이 진행이 되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가 총폐합되거나 폐교가 되는 게 이제 지방에 있었던 게 이제 서울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근데 너희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거야. 너희가 대학을 졸업해도 결국 뭐 한다는 거야? 취업할 곳도 없고 할 일이 없다라는 거야. 인구가 적어진다는 거. 예를 들면 너희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거야. 학교 자체가 사라지는데 선생님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어지고 경찰도 필요 없어지는 거지. 왜?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경찰력만 많을 필요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건 상당히 사회의 어떤 아무리 우리가 뭐 K-팝으로 성공하고 수출을 많이 하고 뭐 한다고 해도 다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빠가 돈을 많이 버는데 집에 자식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자, 다문화 사회지니까 사회의 변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다문화, 이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 정규직, 비정규직.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이제 뭐야? 택배 노동자.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지. 네, 뭐 TV 나왔었나? 가로사 하는 경우도 많고,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 특수 고용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기 직원이 아니라 뭐야? 자영업자와 회사와의 거래 관계가 돼버리는 업종이어서 4대 보험에도 해당이 안 되지.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및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소득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소득 격차에 따른 실질적 교육 기회의 불평등, 이게 가장 문제지.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도 이제 강남 3구에서 활동을 하지만 다른 구에서 특히 이게 좀 소득 수준이 낮은 구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내가 하고 싶어도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 자체가 소득 격차에 따라서 발생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정말 상당히 상상을 초월해. 결국 정말 의대가 선생님이 의대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번에 뭐 의대 그 친구들이 재시험 보게 해달라. 근데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의대생들이 뭐 대단해? 왜 걔네만 시험 안 보겠다고 본인들이 보이콧 해놓고서는 이제는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다른 그 뭐 국가 그지? 자격 시험이 그런 식으로 해줘? 왜 의대생만 그러냐고. 또 시험 보는 방식도 상당히 뭐해? 까다롭지 않아. 쉽게 얘기해서 뭐해? 컨닝의 천국이야. 왜? 어차피 시험 자체를 누구만 볼 수 있어? 의대생. 전국의 의대생들만 볼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의대생들끼리 다 모여버려. 전부 다 공유하고.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한마디 의대에 들어가면 의사 자격증을 뭐 하는 거야? 못 따면 쉽게 얘기해서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걔네가 의대를 들어간 게 일단 첫 번째 숭고한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지. 물론 많은 아이들이 저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고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의대가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공이 선택할 때 보면 다 거의 성형외과, 그지? 아니면 과를 선택해도 다 뭐가 돈이 될 만한 데를 선택하지. 정말 순수하게 학문적 열의에 의해서 뭐 심장외과를 선택하는 흉부외과 거의 없지. 두 번째, 걔네가 일단 그런 목적이고, 두 번째 뭐야? 자기네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야. 결국 뭘로 가는 거야? 그때 돈으로 간다고. 그만큼 뭐야? 의대에 한 사람 보내려면 뭐 예를 들어서 흔한 말로 쪽집게 가위라 그러지. 과목 하나당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하는데 의대를 못 가나? 내가 봤을 때 못 갈 리가 없어. 아니면 그냥 얘들이 1년 정도 재수하지. 재수도 보통 대학 등록금보다 등록금이 선생님 알기로는 6배 비싼 걸로 알고 있어. 뭐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그러니까 6개월이죠 보통 한 학기에. 한 학기에 보통 대학 등록금 한 6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이라면 그런 고액 재수하고는 한 달에 그 정도 금액을 내야 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한다는 거야? 철저하게 어디에 철저히 맞춰서 가르친다는 얘기야. 의대 입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소득 격차에 따른 실질적 교육 기회의 불평등, 이거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야.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 우리 엄마가 돈이 많아서 통장에 있는 돈을 나한테 줘서 부의 대물림이 아니야.
내가 그만큼 대학이나 그지 어떤 경쟁에서의 이길 수 있는 어떤 학력적 취득을 부로 뭐 하는 거야? 다 내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실제로 사회에 나가보면 학력 파괴됐어요. 대학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사회생활 해봐. 그렇지? 않아. 학력은 절대 파괴되어 있지? 않아. 그 너희가 뭐 좋아한다는 그 도티라는 분도 왜 유명한 거야?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뭐 고등학교 졸업해서 게임만 해가고 그거 했다. 그러면 일단 사람들도 뭐 하고 보는 거야? 좀 약간 무시? 무시하거나 조금은 좀 한 단계 낮춰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너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다고 생각했으면 정말 좋겠어. 너의 삶을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디자인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이거 하고 싶어도 정말 못하는 친구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아. 아까도 뭐 교실에 가면 엎드려 있다 잔다 얘기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 정말 여러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연구해 본 결과 거의 자는 아이들의 10명 중에 6, 7명 못 알아들어서 자. 기초 학력 자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걔네는 아예 그냥 막막해. 인생을 생각하면. 삶을 생각하면 막막해. 왜? 지금 중학생으로서 알아야 되는 기초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막막한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뭐랄까 답답하겠어. 그 불안한 마음이 좋은 쪽으로 잘 풀려서 나는 이거는 못해서 불안하지만 그래도 난 이걸 할 수 있어서 이 길로 갈 수 있어. 그러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인생이 생각처럼 그렇게 한쪽이 막히면 특히 학생으로서의 공부라는 게 막히면 여기서 뭐 꼭 100점 맞고 잘하고 했듯이 얘기하는 건 아니야. 기초 학력이라는 게 있어. 기초 학력이 안 되면 내가 자전거 포를 하든 슈퍼를 하든 기초 학력이야. 말 그대로 학력, 배움의 힘이야. 기초 학력은 내가 다른 걸 배울 때 뭐가 되는 거야? 숟가락이 되어주는 거야. 한마디로 기초 학력이 안 되는 애는 숟가락 없이 맨손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걸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력이 되는 애하고 딱 둘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 배우는 속도 자체가 뭐 하는 거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그런 친구들 뭐 정말 개인적으로 수학이 싫어서 아니면 밤새 게임 하느라고 낮에는 좀 잠 좀 자주 해야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밤새 게임하는 친구들도 뭐 하는 친구들도 결국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결국은 뭐야? 공부에 자신이 없어서야. 왜 자신이 없어?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고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한 거야. 못 따라잡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 학력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주변 애들이 막 들고 뛰니까 더 불안한 거야. 나는 뭐 지금 뭐 초등학교 3학년인데 뭐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불안하니까 더 막 뭐 하게 돼? 포기하게 돼. 실제로 선생님도 이제 대치동에 수업해 보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자기는 학교에서 수학 시간이 제일 싫대. 그래서 수학 시간이 어떤 점에서 싫어? 자기는 지금 방정식을 하고 있고 중학교 2학년 수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뭐 가르쳐? 곱셈도 안 가르쳐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 수학 시간이 고통의 시간인 거야. 재미가 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이겨내? 그냥 이 시간은 내가 생각 안 해도 되는 시간, 머리 비워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이게 현실이야.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걔가 그걸 긍정적으로 잘 이겨내면 좋은데 문제는 뭐야? 너무 이게 학력 격차가 심하잖아. 2학년인데 지금 중2 수학을 하고 있잖아. 그럼 얘가 중2 됐을 때는 뭐가 되고 있어야 돼? 고등학교. 아니지. 수학에 7대 난제를 풀고 있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얘는 그 수학적 자극을 받을 수가 없어. 수학적 자극 없이 계속 2년, 3년, 4년, 5년 된다가 얘 수학을 싫어하게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중2 수학을 푼 애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수학을 굉장히 잘할 것 같지. 오히려 얘는 뭘 배우게 돼? 수학은 재미가 없고 자극이 적정선에 와야 돼. 적정선을 넘어버린 자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공교육에서는 일단 수학 자극을 받을 수는 없어. 그럼 끝까지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사교육으로 빠져서 결국 이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해버리지. 왜? 고등학교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얘들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입학하자마자 자퇴해버리고 그 해에 바로 뭘 봐버려? 검정고시를 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격차를 피우는 애들이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그래. 그리고 그쪽 애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공부는 두 가지야.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공부가 있고, 좀 더 앞설 수 있으면 앞서가는 공부가 있고. 그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야? 좀 앞서가든 자기 페이스대로 가든 인생은 공부라는 두 단어를 빼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의 진입이지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간의 이동이 굉장히 강해지지. 그래서 외국 근로자, 국제 결혼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무슨 사회야? 다문화 사회야. 선생님 얘기했지, 지방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국 아이가 한 명 있다. 걔가 뭐야? 소수야. 나머지는 다 뭐인 거야? 안산, 수원, 뭐 이쪽만 가도 그래. 무슨 말인지 지금 서울 이 강남구에서나 그러지, 요 서울 송파에서도 좀 약간 외곽 지역으로 가면 반에 한 3-4명은 뭐야? 다문화 친구야. 서울은 그러는 거야. 지방은 오히려 어떻게 돼? 엄마 아빠가 다 한국 아이는 아이가 오히려 더 뭐야? 소수야. 그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실제로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코로나라고 막 마스크 끼고 방역하는데 실제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알아. 그래서 지방은 오히려 더 막 이용시설이 더 흥청망청이지. 거의 손님이 누구야? 중국계, 뭐지? 태국계, 필리핀계 막 이러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인데 사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상당히 많아.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순수 한국 혈통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어차피 사라지고 있고. 그런 부족한 인구수를 뭘로 메워야 돼? 외국인으로 메울 수밖에 없고. 결국 가장 유력한 건 한국이 중국화되니까 가장 유력하지. 중국 인구 진짜 많잖아. 내 중국 혹시 뭐 봤어? 상하이에 사거리야. 도시 사거리. 나는 횡단보도가 안 보여. 왜? 위에서 찍었는데 사람 머리밖에 없어서 횡단보도 하얀색이 안 보여.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 아니야. 정말 장난 아니야. 그래서 경찰이 파란불이 보면 경찰이 서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길을 끊을 수가 없어. 도시에 가잖아. 그런 것도 심지어 빨간불에서 정말 진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한 학교에 1만 명이 다닌다고. 와. 그게 우리도 한 학교 한 학교에 1만 명이야. 우리는 보통 한 학교에 1, 2, 3학년이잖아. 한 학년에 15반이 있다고 쳐보자. 15반에 30명씩 있다 치면 얼마야? 450명이잖아. 합쳐봐야 몇 명이야? 1200, 1300? 중국은 거기에 10배야. 그러니까 걔네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잖아. 고등학생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교 1등하면 10,000명 중에 1등인데 10,000명 중에 1등은 어디 가서 대학을 못 들어가. 그런 고등학교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10,000명 중에 1등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대학 정원에 비해서 많다라는 얘기야. 1등을 해도 뭐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디에서 1등 하느냐가 중요해. 지방 시골에서 1등 하는 건 아예 쳐주지도 않고. 중국에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많지. 칭화대, 북경대, 그지? 굉장히 많아. 상하이 제1대 막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런 대학을 나오면 소득 자체가 달라. 그리고 이 신분증 자체, 그러니까 그런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성이라고. 중국은 우리는 무슨 경기도, 걔네는 성이야. 후난성, 산치성, 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에서 태어난 사람 다른 성에 못 가. 이민 신청을 해야 돼. 근데 북경대학에 합격한 애가 이 성에 가겠다 하면 웰컴이야, 웰컴. 게다가 집까지 줘. 그만큼 뭐 한다라는 얘기야. 대우 자체가 달라. 그래서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는 정말 뭐 여기 지금 역사책인데도 사회책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그지? 자, 한국의 위상 강화, 한류 문화 열풍, K-팝 인기,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 경기의 개최, 올림픽부터 월드컵, 평창 동계올림픽 등 유엔 평화 유지 활동도 했지. PKU 활동, 한국 국제협력단, KOICA의 해외 봉사 파견 등. 여기서 뭐 BTS가 역사책에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개념 확인하기는 선생님이 꼭 풀어야 된다 그랬지? 네. 255, 257. 그럼 260페이지까지 하면 돼요. 풀수만 260페이지 255, 257.
260페이지까지. 260페이지까지 홀수. 네, 길. 자, 세계사 보자. 한 끝도 잘라버릴까? 자, 세계사 148페이지. 내 거야 이거. 이게 내 거라고. 이거 올렸는데. 그러니까 안 가져왔어? 자, 세계사 148페이지. 커졌나? 중세 유럽 세계의 성장과 변화. 자, 현우 다 풀을 수 있겠니? 네. X5, 음, X5, 디귿, 기역, 니은. 이탈리아. 네? 알프스, 뭐지? 알프스 2부이라 쓴 거 아니야? 알프스 2부. 음, 헨리 프레스의 수리법, 수장법. 수장법. 음. 그다음에 메라돈. 예정설. 예정설. 혹시 뭐야? 예정설. 보는 거야. 1번에 니은, 2번에 기역, 3번에 디귿. 예정설. 5번, 3번, 3번, 5번에 4번, 7번에 4번, 9번에 4번. 여기까지지. 돈 키운. 자, 그 다음 보자. 자, 유럽 세계의 변화에서 이제 신항로 개척. 자, 절대 왕정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당연히 뭐야? 부국, 강경, 잘 먹고, 잘 사자.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뭐 땅이 없나? 부족하고. 또 뭐해? 또 새로운 또 뭐가 필요해? 루트가 필요하지. 특히 그런 게 절실했던 나라들이 바로 뭐야? 포르투갈, 에스파냐 같이 국토도 황폐하고 지중해로 진출하더니 벌써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 국가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고. 그렇지? 그렇다고 북유럽 쪽으로 가자니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또 떡하니 버티고 있고. 그래서 뭐 이래저래 방법이 없는 나라들이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네. 동방에 대한 뭐 호기심 증대, 유럽인이 플레스토존의 전설, 동방견문록 등을 접하게 되지. 여기 보면 동방에서 플레스토, 성직자 존이 그리스도교 왕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아주 과거부터 전해져온 전설. 성직자 목사님, 신부님 같은. 네. 동방 산물에 대한 수요가 또 굉장히 증가해. 이슬람과 이탈리아 상인들이 향신료와 비단 무역을 독점하게 되지. 그래서 고가의 금액으로 거래가 돼. 그래서 직접 나도 찾아보겠다. 그런데 마침 그때 또 뭐야? 과학기술도 덩달아 발달해. 지리학, 천문학, 조선술이 발달하고 나침반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원양, 즉 먼거리 항해가 가능해져.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험을 걸고 뛰어든 나라가 바로 누구인가? 그렇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로 꼭 한번 가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 뭐나 아니면 뭐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돈 좀 모아놔. 진짜 뭐 돈 좀 모아놓고 배낭 메고 뭐 비싼 거 안 해도 되잖아. 배낭 메고 정말 한 2달 정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배낭 메고 잠은 또 그때그때 요즘 컴퓨터 얼마나 좋아. 그지? 구글에 그지? 그 뭐 있잖아 그 저가의 숙소 같이 이제 침대만 있고 그지?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고 하는. 야, 근데 저 혼자가 무섭던데. 그러니까 친구끼리 가야지. 친구. 혼자서 혼자서 가도 괜찮아. 혼자서 가는 사람들도 많아. 가면은 혼자 온 사람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서로 나 오늘 루브르 박물관 갈 건데 그럼 나도 그럼 같이 루브르 박물관 가서 같이 구경하고 거기서 만나. 내일은 넌 어디로 가? 나 이탈리아. 나는 어디로 가고 서로 또 헤어지고 그러면서 또 서로 계속 연락 주고받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서로 일정을 같이 짜서 갈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여행해본 결과 이제 유럽 여행, 그러니까 유럽이 우리나라하고 달라. 우리나라는 뭔가 좀 계획을 좀 꼼꼼하게 짜도 거의 그 오차 없이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유럽은 그렇지가 않아서 아예 계획을 짜고 너무 꼼꼼하게 짜고 가면 그게 오히려 손해더라고. 그래서 가서 그때 예를 들면 내가 뭐 오후에 박물관을 갈 거야 했는데 그날에 뭐 할 수도 있어? 박물관? 쉴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런 정보를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알아가고 그러면 고우 박물관 대신에 오늘은 뭐 다른 걸 먼저 이렇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 쪽은 꼭 가봐. 그러면 이들이 왜 바다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 눈에 보여. 산밖에 없어요. 산이라기보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
산은 산인데 왜 영화에서도 보면 바위가 있는데 막 이끼 같은 풀이 막 있고 막 황량하고 바람 막 불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초원? 초원인데 막 황량한 초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 아, 그리고 삼면이 바다인데 우리나라 같은 바다가 아니고 막 깎아지르는 절벽 같은 막 그런. 그지? 그래서 꼭 한번 가봐. 그래서 보면 거기에 주로 유물이 뭐가 많냐면 이 시기에 금강 발견하고 은강 발견해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잖아. 그때 세우는 성당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당. 그런 게 너무나 많아. 물론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 이제 독재 정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된 것이기도 지금 하죠. 독대가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 왕 다스리고 그러지. 독재 정치가 상당히 오래 했었어. 자, 포르투갈은 마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에 도착하지. 1488년이야. 이게 진짜 재밌어.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1488년이면 뭐 하는 거야? 우리 세종대왕이 1443년에 뭐 했어? 한 그릇? 창제했잖아. 그러니까 이때가 막 성종, 연산군 막 이럴 때야. 그지? 그 다음에 마스쿠 다가마가 말 그대로 다 가지. 아프리카 희망봉을 놓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해. 그래서 포르투갈이 먼저 뭐해? 인도에 도착해. 자,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동수단과 통신수단이 발달했으면 포르투갈이 이쪽 지역을 다 뭐 해버렸을 거야? 이만 캘리컷 쪽을 다 지배하고 뭐 다 했을 텐데 이때만 해도 이동수단과 의사소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도착해도 여기 식민지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 저항을 하거나 그러면 막 본국에 연락해서 막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빨리 진행될 수가 없지. 자, 그 다음 에스파냐는 콜럼버스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려다가 서인도 제도, 그러니까 위대한 실수를 하지. 1492년 마젤란의 함대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에 도착. 그래서 인도양과 희망봉을 거쳐 3년 만에 귀환을 하지. 자, 그래서 이제 슬픈 역사가 시작되지. 아메리카 문명이 철저하게 파괴되기 시작하지. 제가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 이 시간 되면 하나씩 가려고 그러는데 빨리 배가 고파서. 그래? 빨리 갔다. 집에서 손 쓰고 하고. 정말 추하다. 자, 마야 문명은 자 여기서 이제 유럽인이 침입하면서 마야 문명, 아즈테카 문명, 잉카 문명이 철저하게 파괴되지. 자, 멕시코 연안에서 발전했고 피라미드형 신전을 건설하고 천문학이 발전했고 연가 20집권을 사용했고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 기후 변화, 10세기 이후에 쇠퇴를 했지. 아즈테카 문명은 멕시코 고원에서 발전, 수도 테노치티틀란이 거대 도시로 건설, 계획 도시, 피라미드형 신전 건축, 그림 문자와 달력 사용. 잉카는 안데스 고원의 성장이지. 15세기 중엽 주변 영토를 정복하며 제국을 건설. 수도 쿠스코에서 거대한 태양 신전 건설, 역법, 직물업, 건축술 등이 발전했다. 자, 어쨌든 아메리카 대륙에도 뭐가 있었다? 특히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문명이 있었다. 자, 아메리카의 변화. 자, 에스파냐 이제 이 사람 이름 기억해야 돼. 코르테스, 아스테카 문명, 피사로는 뭐야? 잉카 문명. 둘이 사촌지간이지. 코르테스와 피사로. 정말 영웅이 아니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 시선으로 보면 철저한 진짜 정복자이자 파괴자이지. 자, 원주민의 생활. 유럽인이 원주민을 동원해 금은채굴, 사탕수수, 담배 재배, 단일 경작함. 단일 경작이 뭐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얘네는 뭐 감자나 고구마가 필요한데 그딴 거 농사짓지 못하게 하고 뭐만 농사짓게? 유럽에 필요한 커피나 설탕만 농사짓게. 자,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지. 이해가 가? 그러니까 하나의 경작 작물에 그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야? 좌지우지 되지. 브라질에서 커피를 아무리 생산 많이 하면 뭐해? 커피값이 하락하면 수입이 나라 전체 수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이 주식이 커피 수는 없잖아. 그럼 커피 팔아서 또 뭐 사야 돼? 밀가루를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커피 농사를 많이 져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유가 플랜테이션 농업 때문이야. 자, 전염병, 노동력 착취로 원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메스티소가 증가하지. 메스티소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두 민족이 섞인 거지. 백인하고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 태어나는 혼혈이지. 라틴 아메리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도 피부색에 의해서 차별이 굉장히 심하고 실제로 피부색과 소득, 계층 수준이 사실은 또 맞물려 있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흑인이다. 그럼 상당히 어느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있어? 하층민에 속할 가능성이. 실제로 소득 수준도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게 강하지. 자, 그다음에 ST소 기억하고 그다음에 가격 이제 유럽에 이제 미친 영향을 봐야 되지. 무역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어디로 옮겨져? 대서양으로. 네, 노예 무역과 삼각 무역이 실시되지. 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일찍 죽어버려갖고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이 부족한 노동력을 어디서 끌고 와?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로. 그래서 뭐가 일어나? 대서양 삼각 무역이 일어나.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삼아 아메리카에 투입했지. 그래서 아메리카에 흑인이 많이 살게 된 거야. 대서양이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대서양 삼각 무역. 자, 가격 혁명과 상업 혁명이 중요하지. 자, 산업이 아니야. 상업이야. 자, 너희가 산업혁명은 굉장히 잘 기억하는데 사실 산업혁명 이전에 뭐가 있었다? 상업. 상업은 뭐야? 물건을 옮기는 거. 사고 파는 거. 산업은 물건을 생산하는 거.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거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 응? 공장을 막 기계화시키고 그 기계의 원동력을 사람에서 말에서 그지? 증기에서 뭐야? 석유로. 이건 산업혁명이고 상업혁명은 뭐야? 물건을 유통시키는 거. 배다 실어서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상업혁명이 먼저야. 이걸 일으킨 게 뭐야?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 자, 일단은 가격혁명은 뭐냐면 유럽의 물가가 폭등해. 토지로부터 지대를 받던 봉건 영주가 폭삭 망해버려. 왜? 뭐 농사 아무리 지으면 뭐해. 그지? 뭐 유럽에 아메리카에서 금가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물건 가격이 다 모여버리는 거야.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밀농사 지어서 돈 벌어봐야 그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태. 그래서 영주들이 굉장히 많이 박삭 망해. 그때 이제 또 안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그 권리를 사갖고 계속 자유인이 돼서 시민이 형성이 되지. 그래서 상공업 계층이 큰 이득을 봐. 그 다음에 상업혁명은 세계적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유럽 각국의 해외 진출 노력이 상업혁명이어서 동인도 회사가 많이 만들어지지.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물건을 싣고 파니까 너무 잘 팔려. 물건만 많으면 뭐 할 수 있어?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공장에서 사람이 맨날 깨짝깨짝 만드니까 물건의 수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지? 그래, 기계화하자. 근데 기계를 만들었더니 이 기계가 뭐 바람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바람이 안 불면 안 움직여. 말로 했더니 말에 지쳐서 쓰러져. 그럼 이 기계를 막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한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그게 증기기관이잖아. 근데 증기기관은 다 좋은데 또 뭐가 문제야? 석탄을 계속 해야 되고 석탄이 이제 구람당 불을 뗄 수 있는 열의 양이 그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대신한 게 뭐야? 석유화학이잖아. 그래서 공장의 기계가 뭐야? 작은 에너지원으로도 기계가 계속 24시간 돌아가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 물건을 배다 싣고 뭐하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혁명은 세 가지가 있어. 상업, 산업, 농업. 그지? 일단 모든 혁명의 기초는 뭐야? 농업혁명이야. 일단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 나중에 사람들이 뭐야? 옷을 사 입어야지 생각을 하는 거야. 먹고 살아야지 농업혁명, 옷을 사 입어야지가 상업혁명. 이왕이면 옷을 많이 팔아야지가 산업혁명. 알겠지? 자, 그래서 인도양 무역, 포르투갈의 인도 항로 개척, 향신료 무역 전개, 세계적 교역망이 형성된다는 거. 유럽인이 동남아시아의 향신료와 중국의 비단, 차 등을 대량 구매하고 많은 양의 은을 지급해서 전 세계 은이 중국으로 다 들어오지. 그래서 막 중국은 그 당시에 막 지정은제라 해서 모든 세금을 뭐로 내라? 은으로 내라.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야? 절대 왕정이 형성이 되지. 이렇게 상업 활동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영주로부터 벗어나고, 그지?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어떤 체계적 조직적 변화를 위해서 왕과 뭐 하는 거야? 뒷거래를 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상업혁명으로 돈을 번 사람이 왕한테 돈을 대줘. 그 대신 왕은 뭐 해주는 거야? 영주를 이렇게 권력을 줄여들고 법을 개선해가고 법을 개정해서 상업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서 왕은 그 돈으로 뭐 하는 거야? 상비군과 관료제를 정비해서 절대 왕정이 돼. 짐이 곧 뭐야? 국가다. 나는 태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6세기, 18세기 유럽에서 중앙집권적 통일 국가가 등장한 이후에 국왕이 입법, 사법, 행정적인 권한을 모두 갖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걸 절대 왕정이라고 해. 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 옮겨가는 뭐야? 과도기야. 자, 중세와 근대 국민 국가 중간에 있는 게 뭐라는 얘기야? 절대 왕정. 그래서
세력이 약화되는 봉건귀족과 점차 성장하는 시민계층 사이의 균형을 왜 설립하지? 그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성장하는 시민계급이 왕하고 뭐 했다고 그래서? 거래를 했다 그랬지? 자, 그래서 사상적 기반은 왕권 신수설이야. 왕의 권리는 신이 준다. 정치적 기반은 관료제와 상비군이야. 이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관료제는 말 그대로 뭐야? 나라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거야. 공무원 시험 뽑혔어. 얘네한테 뭘 줘야 돼? 그렇지. 월급을 줘야지 얘들이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돈이 국가에 나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상비군은 뭐야? 전쟁이 있든 없든 늘 뭐 하는 거? 지키고 상주하는 군인. 얘네도 뭐 해야 돼? 얘네는 심지어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잖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야 되잖아. 꿀빨네. 그 비용도 당연히 뭐 해줘야 돼? 그래서 얘네 이 관리와 군인들이 다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야? 왕. 그렇지. 이게 절대 왕조. 오케이? 자, 경제적 기반은 중상주의 경제 정책이지. 이 상비군과 관료제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바로 상인들, 시민들한테서 나왔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네가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국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지. 자, 그래서 관료자 상비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마련, 국가의 부가 증대돼 중상주의 경제 정책 실시, 금은 등 기금 수옥을 국부의 원천으로 여겼다. 그래서 수출은 많이 해라, 수입은 하지 마라. 해외 팽창과 식민지 건설 아주 적극적이지. 자, 지지 세력은 상공업에 종사하는 시민. 상공업이 뭔지 알겠지? 상업은 유통, 공업은 만들어내는 거. 시민 계층이 국왕의 보호를 받는 대신 국왕에게 뭐해? 정치적 지지와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서유럽의 절대 왕정이 누구야?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야.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에스파냐 하면 딱 절대적인, 그지? 절대 왕정의 첫 번째 나라야. 근데 절대 왕정의 기본이 뭐라 그랬어? 상공인이야. 상공인이 뭐 해야 돼? 재정적 지원을 해서 왕이 법도 개정을 해줘야 돼야 돼. 에스파냐는 문제는 뭐냐면 상인은 있는데 공인이 없어. 에스파냐가 절대 왕정이 될 수 있는 이 시민들은 공장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 상인이 아니라 그냥 뭐 한 거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배 타고 가서 뭘 발견한 거야? 신대륙을 발견을 해서 거기서 뭘 발견한 거야? 금강, 은강을 발견해서 그 돈으로 부를 얻은 거야. 결론은 무슨 소리냐? 금강, 은강에서 더 이상 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에스파냐의 절대 왕정이 시작인데 시작과 동시에 얘네는 뭐해? 망하게 돼. 왜? 금과 은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 차이점 알겠어? 에스파냐는 대서양 무역 주도권을 획득하고 아메리카에서 유입된 기금속을 바탕으로, 기술이 아니라 기금속을 바탕으로 대제국 건설. 자, 그래서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도 격파해버리지. 그래서 지중해 해상권도 장악을 하게 돼. 자, 포르투갈도 병합해버리고 네덜란드 북부 7개의 주의 독립. 무적 함대가 영국에 패배를 하게 되지. 국내 산업 육성 미비 등으로 국력 쇠퇴. 국내 산업 육성 미비 등으로 국력 쇠퇴. 이해가 가? 그러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뭐 했어야 되는 거야? 공장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금과 은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아도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 근데 얘네 그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지금도 너희가 포르투갈 스페인 가면 손톱깎이 하나 만드는 공장이 없어. 공장이 없어요. 그 걔네 말로는 뭐 환경 얘기하는데 사실 기술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어떤 상업 활동 자체가. 그리고 자, 에스파냐의 절대 왕정의 특징 알겠어? 그리고 영국이 무적 함대가 영국에 패배했다 그랬지?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영국은 뒤늦게 절대 왕정이 되는데 뭘로 절대 왕정이 돼? 영국 전 세계에서 왕립 과학 협회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어디야? 영국. 뉴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영국. 그러니까 영국은 철저한 교육과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뭐 한 거야? 시작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영국이야. 헨리 8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해군도 육성하지. 절대 왕정의 기틀을 마련.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 국교의 확립, 화폐를 통일하고 중상주의 정책 전개, 오직물 공업을 육성해. 아주 국가가 양모, 빈민구제법 실시,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격파, 동인도 회사 설립.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영국이? 야금야금 다 먹어치우지. 진짜 진정한 절대 왕정은 사실은 어디라고 봐야 돼? 영국. 헨리 투더 8세. 자, 프랑스는 앙리 4세 무르몽 왕조 개창, 낭트 칙령 발표해서 종교 전쟁을 수습하지. 근데 에스파냐가 이 금과 은의 돈을 거의 대부분 어디다 썼어? 종교 전쟁에 써. 신교와 구교. 에스파냐는 어느 편? 구교. 교황편.
돈을 거의 물 쓰듯이 써버려. 게다가 이때는 다 전쟁을 나면 용병을 쓰잖아. 그러니까 용병이 교황이 전쟁한다. 그럼 뭘 대줘야 되는 거야? 용병비. 그리고 내가 교황을 대신해 싸운다. 그래도 뭘 모집해야 돼? 용병. 그러니까 돈이 그냥 촥촥촥촥 새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앙리 4세는 낭트 칙령으로 종교 정책 일단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루이 14세 왕권 신수 설 신봉 태양왕 자처 중상주의 정책 실시하지. 그때 이제 콜베르가 등용이 돼. 등용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왕이 이 사람을 나라 일을 시킬 때 굉장히 많은 권력을 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재무총감으로서 콜베르가 수출은 많이 하되 수입은 적게 한 이런 관세 이런 걸 많이 실시하지. 그러면서 프랑스의 수출품이 주로 뭐야? 사치품. 작고 비싼 거. 그러니까 왜 삼총사에서도 보면 여왕이 목걸이 찾아오는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프랑스의 특징이 뭐야? 귀금속. 작고 비싼 거. 지금도 여전히 뭐야? 프랑스는 그런 어떤 브랜드가 많지. 자, 그래서 그 돈으로 베르사유 궁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동유럽의 절대왕정.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 어디야? 서유럽이야. 동유럽은 이제 뒤늦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서유럽의 절대왕정을 부러워하지. 그러면서 얘네도 따라해.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의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이지, 프로이센. 프리드리 2세.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여 슈레이지엔 지방 차지. 여기 석탄과 철이 많아서 그래. 계몽사상의 역량으로 국가 제1의 공복을 자처하면서 산업을 장려하고 종교적 관용 정책을 실시해. 자,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서유럽에서 어디 나라부터 에스파냐부터 절대왕정이 시작됐다. 그 이유가 뭐다? 신학로 개척으로 금과 은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늦게 실시한 영국이 그 다음 걸 이어받는다. 그 다음에 프랑스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야?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서유럽과 분위기가 틀려. 서유럽은 내가 최고야. 누가 감히 나를. 이런 식이야. 동유럽은 뭐야? 절대왕정을 실시하고 근대화를 실시하는데도 전체적인 건 뭐야? 국가 제1의 공복이야. 나는 공복이야. 국민의 하인, 신하. 이런 개념 자체가 조금 뭐해? 달라. 동유럽은. 자, 그래서 프로이센이 영국은 석탄으로 증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까지 갔지. 산업혁명. 석유를 이용해서 화학적 에너지를 만든 건 누구야? 독일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지?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실력이 높고 그지? 기술이 발달된 나라는 영국이 아니고 누구인 거야? 독일인 거야. 프로이센이 독일이에요. 지금의 독일. 그러니까 영국이 왕립협회를 만들고 뉴턴이 그지? 총장도 하고 이때 과학기술 발달해서 영국이 뭐해? 식민지가 쫙 늘어나잖아. 80일간의 세계일주처럼. 그런데 이때 영국이 뭐해? 또 뭐 하는 거야?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 시작하고 목적을 이룬 것까지는 쉬운데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 말 맞지? 왜? 사람이 내가 장사를 시작해서 나는 한 월 매출 3천만 원 만들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해. 장사를 시작을 했지. 열심히 일해서 월 매출 3천만 원 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편안해지고 나태해지고 편해지고 술도 한잔 마시고 야 내가 누군데 막 이렇게 막 거만도 떨고 그러다 폭삭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영국이 그런 상태가 돼. 더 이상 교육에 투자하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독일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도 보면 아인슈타인 독일 사람이잖아. 죽기는 미국 사람이 죽었지만, 그지? 그래서 웬만한 그지? 과학자는 이제 거의 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 독일 사람. 그래서 과학사를 살펴보면 이런 경제사하고 맞물려 있어. 그지? 과학사가 좀 더 빨라. 독일이 과학이 발전했네? 그럼 경제는 당연히 뒤따라서 발전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를 너희가 예측하고 싶으면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을 보면 돼.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 말은 미래의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다는 얘기야? 딱히 그렇지 않다. 어둡다라는 거야. 특히 뭐 때문에? 지금 삼성이 10년 전부터 그지? 비전 2020이라 그래서 비전 2050이라 그래서 삼성 자체가 아예 체제 개선을 하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삼성이 굉장히 기업이라서 발전되지. 국가와 기업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업이 지금 하는 생각을 국가는 10년, 20년 뒤에 해. 왜? 기업은 그런 걸 빨리빨리 민감하게 느끼잖아. 왜? 사느냐? 죽냐 이제. 공무원들은 어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월급 나오잖아. 그런 변화에 상당히 느려. 그러니까 삼성이 10년 전부터 그지? 비전 2050이라고 그래갖고 완전 체제 개선이 들어와. 삼성이 이제 반도체는 다 버려버릴 거야. 왜? 어차피 중국이 다 뭐해? 따라잡을 거니까. 그래서 삼성이 얘기한 게 바로 뭐인 거야? 바이오.
바이오 그러니까 의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기 이식 같은 거 그지 바이오 그 다음에 뭐인 거야 인공지능 그지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자 배터리가 나노 배터리 같은 거 이런 산업이지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지금 얘기하는 거 몇 개 얘기만 들어도 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지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은 과학 기초 기술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보통이 아니지 웬만한 과학자 지식으로는 이건 할 수가 없는 일들이야 그지? 그러면 삼성이 엄청나게 학생들한테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쪽 분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삼성재단의 그 장학금이 거의 글로 쏟아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워. 왜 어두울까? 우리나라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어디 들어가? 의대 들어가 의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전국 단위 자사고 전사고 그지? 자유형 사립고 외고 사실은 특히 외고 애들은 왜 외고라는 게 생긴 거야? 말 그대로 외고를 특화하기 위해서지. 근데 외고 다니는 애들이 어디 들어가? 의대. 과고가 다니는 애들이 왜 과학고등학교가 만들어진 거야? 과학을 특화하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얘네는 한마디로 국가가 뭐 한다라는 얘기야? 난 과학이 좋아. 난 공부가 좋아. 난 책 읽는 게 너무 좋아. 그래, 넌 공부만 해. 국가가 다 밀어줄게. 국가가 다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돈 걱정 안 하고 공부 다 시켜주는 애들이야. 근데 얘들이 배신 때리고 어디 가는 거야?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초 과학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야. 날고 기는 애들이 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도 공부만 잘하면 국가가 다 해줘. 왜? 그 어려운 공부를 좋아서 하는 애잖아. 이런 애가 흔하지 않아. 그 국가가 다 해줘. 넌 공부만 해라. 야, 정말 공부만 해라. 그러면 진짜 국가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다 해줘. 정말 최고의 대우를 해줘. 그런데도 애들이 어디로 빠지는 거야? 돌아버리겠어. 선생님도 오랜 세월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영재애들도 가르치고 또 보통 평범한 아이들도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쳐 보면 애들이 거의 좀 공부 좀 한다 하면 다 뭐 얘기하고 있어? 정말 나는 이제 과고 가겠다 뭐 그지? 영재고 가겠다는 애들한테 정말 각서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요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 막 그래. 2학년만 되면 자퇴해버리거나 아니면 뭐해? 의대 준비하고 있어. 진짜 너무 가슴 아파. 왜? 당장 개인 입장에선 그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전체 사회 입장에서 엄청난 낭비와 손해고 인재 낭비야. 지금 이제 노벨상 발표하잖아. 매주 이제 뭐 문학 발표했고 경제 발표하고 물리, 화학 막 발표하잖아. 지금까지 일본은 물리, 화학 분야, 생물학에서 1명 있고 물리, 화학 분야에서 12명의 노벨상을 탔어. 단일 국가에서는 최고야.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잖아. 그지? 그래서 일본이 생물학 하나 빼고 나머지가 다 물리, 화학이야. 13명. 결국은 우리는 못 따라가. 물리화 어마어마한 건 첨단 과학이지. 네, 그건 뭐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자기가 돈, 네, 과학 발전에 기여하면은 의사보다 돈 못 버는 거 없잖아요. 의사보다 돈을 못 번다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편한 길은 의대 아니에요? 편한 길이 의대?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근데 현우가 생각 못하는 게 있어. 편한 길이라는 말을 네가 어떤 의미에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소명의식 없이 의사된 사람 중에 난 자살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불행해. 자, 예를 들면 성형외과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었는데 치과 의사 그분은 하는 소리가 자기가 이렇게 공부해서 맨날 하는 게 뭐 하는 거야? 귀에는 이빨 만지고. 치과 의사니까 입 안 들여다보면서 파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아주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척추 디스크 병까지 왔어. 치과 의사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자세가 이러지. 그리고 돈은 다 누가 쓰는 거야? 부인과 아이들이 쓰죠. 누가 써? 본인은 돈 쓸 시간 없어.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뭐만 하는 거야? 속여 파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술 마실 일 있으면 술 엄청 마셔. 네가 쉬운 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수술 막 7, 8개.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 그래서 정말 돈 많이 벌어. 성형 그런데 장모님의 노예야. 장모님 그냥 평범한 집에서 의대 나와서 성형외과 하는데 병원을 누가 차려준 거야?
성형외과 병원 차리는데 기본 한 15억 들지. 우와. 그 장비가 굉장히 비싸. 수술 장비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차려주는 거? 와이프의 어머니, 장모님이. 그러니까 사위가 아니야. 아니요. 돈 버는 길. 관계가 그래. 말도 장모님 이 새끼 저 새끼 찾아. 그리고 장모님이 하라면 해야 돼. 수술 더 하라면 더 해야 돼.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네가 쉬고 있냐 그래. 그러면 부인하고 아이들은 초호화 여행 다니고 통장에 돈 빼서 쓰고 하고 이 사람 맨날 뭐만 하는 거야? 얼굴 멋이. 그리고 돈 벌어 자기 엄마 아빠한테도 못 줘.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그건 개인의 선택 아니요? 맞아. 그런데 개인의 선택인데 조삼모사의 선택이야. 조삼모사 알지? 당장 이익이 된다 생각해서 결론은 뭐야? 같다라는 걸 생각 못하는 단순한 이기적인 조삼모사야.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럼 과학자가 되면 돈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 자, 우리가 아는 과학자들 중에 자 그렇게 해서 성형외과 의사 돼갖고 돈 많이 벌었어. 역사책에 남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건 난 너무 좋아. 난 사람을 성형수술해서 예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게 난 너무 좋아. 그럼 그 사람 맞는 거야. 맞아. 그 사람 그 일 해야 돼. 하루 종일 수술해도 그 사람은 왜? 너무 행복할 테니까. 심지어는 돈 안 받고도 할 수 있을걸? 그렇잖아. 저는요 돈이 없는데요. 너무 괜찮아. 야 내가 해줄게. 왜? 이 사람한테 좀 돈 벌어서 나 돈 많이 벌잖아. 왜 공짜로 못 해줘? 이해가? 근데 공짜로 하는 성형외과 의사 봤어? 그럼 결국 그 사람도 돈 벌려고 한다는 얘기야.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항상 인상이 어때? 지푸리.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과학사와 경제사 역사를 한번 전체를 놓고 한번 보면 과학의 발전이 그날의 미래 경제를 예측할 수 있어. 근데 이 과학사 경제사는 뭐와 또 맞물려 있어? 교육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의 흐름, 방향이 이 세 개가 계속 맞물리는 거야.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공계열이 핫해? 기업이 그런 계열의 아이들은 뭐 하기 때문이야? 선호하기 때문이야. 결국은 교육을 움직이는 건 교육 정책을 움직이는 건 사실 뭐야? 기업이야. 왜? 교육이라는 거, 국민교육이라는 거 자체가 뭐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산업혁명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공장에 일할 아이를 뭐 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인가? 공교육이야. 왜? 농사 지을 때는 글자 몰라도 상관없잖아. 그냥 몸으로 가서 배우면 되잖아. 공장에서는 글을 반드시 읽을 줄 알고 뭐도 볼 줄 알아야 돼. 시계. 그래서 1학년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야? 시계. 시계 보는 거. 그리고 읽고 쓰는 거. 그러니까 노동자를 키우기 위한 게 교육이야. 시작은 그랬다라는 얘기야.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국가 입장에서도 국민을 지배하려면 뭐는 최소한 통해야 돼? 말은 통하고 글은 읽을 수 있어야 돼.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들었겠니?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말은 통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얘기해 애가 알아듣지도 못해. 그런 게 뭐 있어요? 말이 안 통해. 통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포로이생 같은 나라가 뭐 했다라는 얘기야? 그런 교육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산업혁명을 이끌어가지.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라 아주 걸쭉한 여제가 나오지. 그 다음 마지막에 러시아 표트르 대전. 이 사람도 그지 자기 스스로 막 뭐해? 유럽에 가고 항구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직접 다 뭐해 몸으로 배우지. 그리고 러시아로 돌아와서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딱 동방이어서 동방 몽골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다 수염도 이렇게 길고 옷도 다 진짜 그지 몽골 스타일. 수염을 잘라버리지. 이렇게 하면서 절대 왕정이 변하면서 이제 뭘 넘어가는 거야? 산업혁명으로 나중에 넘어가. 자 그러면 세계사는 이것도 훨씬만 풀면 돼. 네. 여기 28까지 핵심 개념 확인은 다 풀어야 되는 거고. 요거 16부터 요거 28. 자 그 다음에 국어 답을 맞추고 사회를 맞추면 되지. 국어 사회 도덕 다 맞춰야 되니? 사회 맞추고 도덕 가야 되는 거야. 사회 맞추고 도덕을 간다. 자 사회 보자. 사회 80에서 80. 이거 가려고 맞추고. 그렇게는 나오네. 숙제 있었어요? 숙제는 없었어.
국어 사회 도덕이 하나도 없지? 페미니스크 천부도. 하나 이거 응. 사회. 사회가 17, 21 이렇게 선생님 쓰여 있는데 네. 17. 승민이 다 불러볼까? 사회적 관계, 응, 성취 지위, 응, 지위, 응. 역할 충동, 4번에 역할 행동. 역할 행동이 응. 역할 응. 하고 자, 지금 우선순위지 우선순위. 이거지. 한 개인이 가지는 둘 이상의 지위에 따른 역할들이 충돌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여기 이걸 못 썼는데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 그 17페이지에 그 응. 대표적으로 확인하기. 귀속 지위, 성취자위, 응. 귀속 지위, 성취 지위. 1번에 귀속, 응. 2번에 지위, 성취 지위. 그다음에 성취. 응. 그다음에 니은 기억, 응. 그다음에 기억,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지? 지금 17페이지 콩콩 3번 그냥 문제 3번이. 콩콩 기념일 3번. 그다음 뭐 풀었는데 제가 볼게요. 어? 사회적 역할, 사회적 역할, 그다음에 역할 행동, 역할 행동. OX, 응. 역할 갈등, 응. OXO. 응. 21페이지 꼼꼼히 한글 전략이 볼게요. 응. 상호작용, 응. 인집단, 응. 내 집단. 내 이 집단? 집단. 응. 상호작용은 뭐지 말씀하세요? 2차 집단. 2차 집단, 그다음 목적, 응. 차이, 응.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응. 그다음에 소속감, 응. 그다음에 지속적, 응. 그다음에 XOX, 응. 인격적 소속감, 응. 그다음에 1번에 기억 리을, 2번에 니은 디귿, 응. 준거 집단, 응. 1번에 니은, 2번에 디귿, 응. XOO. 맞아. 그럼 다음에는 사회를 32쪽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지. 11시? 그 다음에 국어 답을 맞춰야 되나? 네? 그거 저랑 맞지 않았어요. 79에서 80 안 맞춰진 걸로 사진 표시되어 있는데 79에서 80 79에서 82 응. 79에서 80 면담 얘기 났던 거 있잖아. 네. 응. 틀려져 있어? 네, 전 풀었어요. 그럼 답을 한번 불러볼까? 79에서 80 소단원 문제 얘기하는 거지? 승민 해봐. 잠시만요. 1번 1번? 2번에 준서 상담 지민 정보 수집? 3번에 2번? 3번에 4번. 준서가 지민이에게 고민을 말하잖아. 지민이 준서에게 지호 어머니 있게 상담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4번에 5번? 자, 이 대화를 보아 면담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지. 4번에 3번. 녹음하고 사진 찍기. 준비 단계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 뭐 할다는 거? 면담? 면담 탐구. 5번에 1번? 이거 읽고 푼 거 맞아? 이거 5번, 4번, 5번은 이거 기억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아닌 건데. 전자 우편 3번? 보내자. 3번, 2, 3번. 면담 진행 상황 확인해. 이거는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찍지 말자. 그 다음 6번에 2번? 6번에 2번. 7번에 4번?
이 면담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전문가 상담을 목적으로 한다. 1번이지. 전문가가 아닌 요리 예술사를 면담 내용으로 요리 예술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이지. 직업. 직업.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 상담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 그 직업 세계를 뭐 하기 위한 거야? 알아보고. 어. 저 8, 9번을 못했는데. 이 면담에 추가할 수 있는 질문을 적절하지 않은 거지. 그지? 목적에 맞는 질문이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거지. 요리 예술사는 어느 지역 출신이 가장 많은가? 그지? 이거는 그냥. 그 다음에 다음은 가에서 라의 면담 진행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A와 B의 내용을. 그렇지 뭐 예를 들면 면담을 시작하면서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면담의 목적 정도는 얘기해줘야지. 이번 면담은 무슨 목적이고, 그리고 또 뭐 면담이 다 끝나고 나면 인사. 그렇지 인사. 야 이건 뭘 못 풀어. 이거는 그냥 읽기만 해. 풀다 시간이 없어. 자 뒤에 넘기면 이제 뭐가 나와? 생각을 나누는 삶, 언어의 본질 나오지. 자 이거는 문법을 썼기 때문에 바로 그냥 문제만 풀어보면 돼. 네.